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7회 시작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강남에서 박원순이가 정몽준을 이깁니까? 되겠습니까? 하여간에 최근에도 보면 강남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크게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가 막히세요? 저는 가슴에서 피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실 거죠? 연말마다 파헤쳐지던 보도블록 공사,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사소함이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소함이 모여서, 그 소소함이 쌓여서 행정의 거대한 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4년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꼽살이다 호미 7회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월호는 16명의 실종자와 함께 바닷속에 있고 가족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계속 타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벌써 6.4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이제 6월 2일이고요. 방송 나가는 날이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곱살 호미 7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띨띨이들 인사부터 오늘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띠리. 예, 우틸 우석훈입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월호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연구 중인데, 지난 방송 때는 공문을 받다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고요. 무슨 공문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산항만청하고 제주도에서 서울시 등 경기교육청들의 페리오로 좀 수학여행에 보내라고 보낸 공문이 그래. 예. 있는데 그 원본을 구했어요. 구해서 보니까 그 날짜가 서울시 경우는 광노현 교육감 잡혀간 다음 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원본을 드디어 구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도록 유도를 해라 하는 그 공문 얘기를 했던 거지. 예, 그래요. 그건 좀 우리 우띠리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은 그 대표적인 페리가 부산 제주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쯤 손님이 줄어서 그 구간이 없어져요. 없어진 학생들한테 수학여행 가라 공문을 2011년에 뿌린 다음에 수학여행이 늘면서
나중에 그 노선이 다시 생겨요. 그게 이제 4대강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관련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자료도 제가 계속 추적 중입니다. 그래요. 추적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 선거철만 되면 뭐 하나씩 계속 맞고 그러지 않았었나 우리 옷들이는 이번에는 없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중앙선관위위원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선거 관리하는 업무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공천 끝나고 나서는 놀고 있죠. 그 공천 끝나고는 그런 거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직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를 뽑는 데까지 있는 그 선거에 관한 걸 많이 했고. 어우, 그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그런 자리였었네. 전화는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실권은 없어요. 그래. 다음 우리 옆에 있는 선띠리. 예, 안녕하세요. 선뜰 선대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끝? 뭐 세대행동 얘기를 해줘야지. 세대행동이 요즘 뭐 많이 활약하고 있나? 세대 행동,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이 카페 모임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포스터라든지 또 성명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고, 한 2주 전에는 그 KBS 앞에 가서 저희 회원들이 직접 TV를 버리고 오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도 꽤 많이 보도가 됐고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가 왜 이 정권 보유 방송으로 전락해서 우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왜곡 편파 보도가 계속 일어났는지 이런 걸 이제 좀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5월 12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뭐 적을 때는 한 10곳, 그 다음에 평일은 뭐 20곳 이상씩 그렇게 지금 3주를 넘어서서 지금 4주차에 접어들고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37,000명 서명을 받아서 1차로 전달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명자 수가 거의 5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네, 그 굉장히 뭐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된 데에는 굉장히 많은 뭐 분들이 도움이 계십니다. 사실은 세대행동 운영진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생업 다 미루고 이렇게 뭐 밤잠 줄여가면서 일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런 분들 도움이 있어서 또 저희가 이제 서명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달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도움 주시고 운영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이 자리 빌어서 좀 감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용띠리는 어떻게 인사부터? 제가 그 사실은 올 연초부터 제가 그래서 난 뭐 흉내 내는 줄 알았어. 성대모사를 막 이렇게 연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 잡아서 바로 정몽준. 그래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다가 지금 후보가 됐죠.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몽즙이에요. 김미화 씨. 네. 내가 눈물즙을 내서 한 잔 드릴까요? 싫어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농약 타서 드리면 되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네? 이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아니 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 패러디 하는 거라서. 내가 너한테 말했냐? 아니 그래요. 쟤 원래 저질이잖아요. 네. 영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눈물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는 액체가 진짜 화제가 되고 분들 있다. 많으시죠. 고승즙. 고승즙. 그런데 고성 더덕주.
김용 집도 있었어. 나도 선거 때 울었잖아. 근데 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지만 그분들은 즙을 짜더만 보니까 안 나오는 눈물. 이번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용띠리가 별로 그 보수 쪽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글쎄 말이에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우리 이 홈이 오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수원지검 검사를 하면서. 진짜? 작년 연말에 제가 애비나 딸이 나왔다 한마디 했잖아요. 보수단체가 그걸 고소를 한 거야.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그랬지. 경찰서에도 전에 한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나오라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뭐 체포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체포돼서 당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얘기하겠다. 난 경찰, 검찰 상대하지 않겠다. 이게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검사에게는.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 가서 얘기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띨띨한 띨띨이들을 거느린 저는 영벌루나 순학진로나 김미화입니다. 까먹은 거 있어요. 예, 얘기하세요. 그 전에 CBS에서 김미화의 여러분 시절에 그래. 하여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 주의 조치였나요? 방통위에서요. 그래서 그거가 3심까지 갔는데 이겼어요. 대법원에서. 예. 저희는 문제 없다 이런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건데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났지만 허무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없어져. 우리 셋은 여기 앉아 있어. 이런 식이에요. 제가 2심 때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졌잖아요. 그러셨죠. 이겼어요, 하여간. 그래요. 지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띨띨이들 때문에 고생한 이 누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아니요. 승소를 해도 실속이 없어, 이게. 졌으면 아주 대박 피곤하지.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낙곱살 호미칠에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 해보겠는데 사실 이미 투표를 한 분들도 꽤 되시고 이번에 5월 30일, 31일에 사전투표 실시했고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11.49%? 이거 상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우리 용띠리. 예, 상당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 11%가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투표율 60%를 훌쩍 넘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54.5%였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하락세를 그려왔던 중이었는데 사실 대선이나 총선 같이 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최대 기득권을 놓고 벌이는 이 한판 승부 여긴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선거 이거 뭐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놈이 그놈 같고 해가지고 투표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 올해 연초에 제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여행을 잡았거든요. 예약을 하는데 선거일 날에 맞춰서는 비행기 표가 없더라고요. 그 연초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여행을 갈 텐데 사전 선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선거하고 갈 수 있죠. 그치. 근데 이제 각 정당마다 이 사전 선거 투표율에 따라서 유불리 막 점치고 그러던데 이번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글쎄요. 뭐 20대가 가장 많이 투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놀라운 부분이고요. 30, 40세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이 점을 두고 뭐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6월 4일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20대가 이렇게 높다 하면 아마 6월 4일 당일에는 30, 40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견인차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30, 40세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소문도 사실 SNS에서 번졌습니다. 이거 뭐 사전 투표를 하면은 이 표가 뭐 증발된다든지 엉뚱하게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박스떼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실존하고 있고 이게 뭐 표를 찍었더니 이걸 뭐 우편봉투로 보내라 이거 중간에 증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하겠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일단 3040 투표 요게 6월 4일에
상당한 신장세를 보인다. 그러면 뭐 그 투표율만으로도 선거 결과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대, 40대가요. 사실 직장을 주로 다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토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애기 보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비하면은 출근하고 그러니까 예. 가기 쉽지 않죠. 또 저희 아내가 이제 30말 40초 그 즈음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기가 작년 10월 24일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갓난애 들고 연일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면서 사전 투표를 냈어요. 왜냐 그날에는 제가 뭐 집안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아내를 데리고 동사무소 가서 투표도 했는데 지금 뭐 이미 감은 잡으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용광로 같은 그 민심이 6월 4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뭐 용띠리 얘기했지만 앵그리맘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예. 일단 뭐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예. 세월호 사건 네. 있었고 예.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분노가 정말 컸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 예. 이게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지만 우리가 그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나는 꼽살이다 하면서 선거 이슈가 주로 뭐 개발, 복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안전으로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은 압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선들이 예.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잘 뽑으면 우리가 정말 안전해지는 건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건 왜 터졌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정치인들 잘 못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뭐 안전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못했고 또 우리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전체의 그 재난 방제 위기 대응 훈련 예산 이게 한 10억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에 소홀하도록 하는 정부 정치권 그리고 이제 예산을 이렇게 정말 형편없이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았던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마찬가지죠. 그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달라 우리를. 더 이상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즉각적으로 잘 반영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된다면 그게 안전에 돈을 좀 더 쓸 것이고 안전 규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럴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박근혜의 그런 지시 아래 규제 완화다. 아직도 규제 완화 외치고 그 말은 안전한 대한민국 그랬지만 예산을 그 방향으로 전혀 쓰지 않았던 그리고 개발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만 썼던 그런 형태로 계속 가면 우리 안전은 계속 취약해지는 거죠. 그 지자체장들의 의회 권한 같은 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진짜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아니 근데 공약 자체를 보면요. 정몽준 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돼서 원래 이 세월호는 그러니까 한 5,000에서 6,000톤급 배로 이 원래 계획은 용산 터미널에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 터미널에서 그걸 타고 제주도를 가자는 게 오세훈 때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경인 누나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라뱃길에 그렇게까지 배가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근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용산 개발이 쓰면서 용산에 터미널이 오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터미널이 왔으면은 훨씬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됐겠죠. 그게 이제 세월호에서 제일 논의가 많이 된 건데 우리 정몽준 후보께서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 개발하겠다. 용산 개발도 좋은데 용산 개발에 터미널까지 나서 지금 그 배를 다시 오게 하자라는 게 공약인데 이거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 정몽준 의원이 이제 그 세월호 사고 불거지면서 개발 공약을 이제 뭐 쏙 들어갔지만 개발 공약이 초기에는 서울 시내 전역에 한 30개 지역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역에 한 30개 지역에 대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개발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 거기에 사실 돈이 다 들어가고 안전에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또 무리하게 이렇게 개발 사업 하다 보면 각종 안전사고 벌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고의 아주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돈벌이 만능주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돈벌이 만능주의에 기댄 공약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계속 사고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 몇 년 전에 용산 참사가 벌어졌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발 만능주의, 돈벌이 만능주의에 다들 눈이 뒤집혀서 생겼던 끔찍한 비극이거든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산 개발 참사가 벌어진 그 자리는 지금 아마 무슨 모델하우스 정도? 그 주차장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가 아니 그 예. 개발도 안 할 걸 주차장으로 그냥 빈 공터로 놔둘 거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느냐 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도 별 쓸모 가치가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공터로 있는 것 그렇죠. 같아. 네. 뭔가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다 그러나? 하여튼 아니 뭐 그런 거야. 2009년 그 1월에 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면 아무 뭐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겨울에 명절 앞두고 내쫓아야 했는지.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나오면은 그 담당 부처하고 그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이 되게 공동 책임을 지거든요. 그쪽에 있으니까 물량이나 자원이나 사람을 빼서 긴급히 뭐가 하기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다 중앙부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동 책임 우리 오띠리가 얘기 잘했는데 진짜 용산 참사에서 그 참사를 만들었던 주인공들이 지금 다 책임 안 지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자체장이 되거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단 말이지. 공동 책임을 경찰 아저씨가 인천 공항관리공단인가요? 그러니까 거기 또 수장이 되셨죠. 석기영, 김석기. 이 명사고는 아니지만 남대문 화재 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걸만 생각해봐도 다시 이게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안전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 예산 조금 아끼겠다고 그 야간에 경비 쓰던 사람 없애버려서 그걸 이제 KT 텔레캅이라는데 이렇게 그냥 서비스를 맡기는 식으로 가서 결국은 그 밤에 이 방화 사고를 막지 못해서 우리 국보가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는 아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불타버리는 그런 이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푼 안 되는 그 예산 그거 아낀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선대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시네요. 누가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시나요? 국민 성금으로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무 뜻도 이루지 못했다. 예, 졸라 재수 없습니다. 유감이다. 우리 선들이까지 이렇게 저질스럽게 변하는 용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이 미개한 것들이 뭘 안다고 용산 참사 운운하고 있는지 농약들 처먹었냐? 그래 일단 정몽준 후보 목소리 흉내를 냈으니까 참 그 전에 하나만. 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뭐 지배주주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청.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오너로 있는 그 사업장에서 계속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최소한의 그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그럼 서울시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각종 개발 공약 사업, 자기 말대로 개발 공약들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 신경 쓰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지배주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트윗을 봤더니, 어느 분이, 신문에 기고한 아마 글인가 본데, 지금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유병헌 회장 일가를 잡아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을 검찰에서 지금 쫓고 있는 게 세월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경제학자들은 아나? 그러니까 이래요. 검찰이 사실은 이제
요번에 세월호 사고에 이제 그 배경이 된 게 결국 유병헌 일가의 세모 그룹이잖아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렇죠. 그 정권의 명령을 받아서 어딘가 희생양도 만들어야 되고 그 물타기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나온 거예요. 유병헌이라는 사이비 종교 교주는 아닌가? 근데 교주라는 설이 유력하고 또 그렇게 유병헌 최측근이었던 분 있죠. 과거에 번역 비서를 했던 분은 구원파 교주는 유병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실소유주, 세월호의 실소유주다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 그룹을 통해서 세월호의 정몽준 그런 셈이죠. 뭐 그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유병헌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병헌 일가가 사실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아니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은 아직 왜 문제가 됐는지 조사가 된 바가 없어요. 구조 중인 거고 이게 다 조사가 돼서 이제 문제가 뭔지가 드러나야 책임을 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책임을 가르고 나면은 실제로 이 경우에는 안전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뒤집었을 확률이 높아요, 법적으로는. 아, 유병헌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CEO가 직접 처벌받는 일은 가능한 없도록 무슨 안전 관리 뭐 이런 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사람한테 지금 죄가 가지 이 오너한테는 안 갈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민법, 형법 어디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업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뜨리가 얘기한 담당자가 처벌되거나 유일하게 그 소유주가 처벌받았던 거는 그 94년인가요? 낙동강 패널 사건 때 두산에서 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싹 고쳐가지고선 관리 시스템 같은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이제 기업처벌법이나 기업살인법 같은 영국에서 했던 그런 제도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요. 계류 중. 그러니까 조사가 다 끝나도 그 진짜 오너한테 너 돈을 물어내라거나 뭘 하라고 할 메커니즘이 실제로 만만치 않아요. 그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 그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계류 중 하여간 국회. 계류 중.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산업재해 사고가 사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제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서 이렇게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면 실제로는 원도급자의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공사를 직접 하게 된 하청업체들 또는 그 공사장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러니까 직접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밀어버리고 꼬리 자르게 하고 그 선에서 처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월호 문제가 일어난 것이 국가의 어떤 안전 대책에 관련이 된 문제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는 유병헌 일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잡으면 그냥 이거는 끝난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거는 그런 분위기를 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유병헌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희생양 만들기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사이비 종교의 뭐 교주 비슷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상 별건 수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세월호 사고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물론 유병헌의 이제 뭐 그런 뭐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금 빼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캐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세월호 사고에 뭐 굉장히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냐. 그래서 유병헌을 지금 추적하고 그 뭐 추격전이 막 매일 소개되고 막 이러잖아요. 방송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연달아 보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제 결국 어찌 보면 검찰이 원래는 그 수사의 본령을 좀 벗어나서 그냥 정권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권에 대한 부담을 그리고 돌려서 이쪽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쓱 유쾌하게만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 구원파 쪽에서
이런 정서를 알고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이거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몇 가지들을 이제 짚어보겠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 초반에는 정몽준 후보 막내 아들이 국민들 수준이 미개하다, 그리고 정 후보 부인이 맞는 말인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발목을 잡은 면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우리 용띠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농약급식 문제 떠올라가지고 정 후보 쪽이 박원순 후보를 겨냥해서 거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정리를 좀 해줄까? 우리 용띠리가 정리 담당이니까. 아니, 농약급식 얘기는 뭐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야 이게?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우띠리가 정리해 주는구나. 이거를 문용린 교육감이 그러니까 갭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말고 다른 방식의 정부 인증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농약급식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치더라도 이제 원산지와 이런 게 잘 관리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바꿨거든요. 근데 원래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런 친환경 급식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도 문용린 교육감의 조치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거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걸 했던 사람들의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저쪽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친환경 급식이 아니고 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일단 상업적 그런 음식물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급식이 그 친환경만으로는 딸리나 보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용리는 갭 방식으로 해서 원산지와 이런 거가 잘 관리되면은 농약을 쳐도 관리만 된다. 잘하면 된다. 그래서 그 강연에서 농약도 과학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에서는 농약을 잔류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줄여가도록 한다, 개선하는 방식인데 갭이라는 방식에서는 농약은 아예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한 건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오 박사님 설명이 명쾌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박원순이가 농약급식 이렇게 막 공급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거에 접근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습성을 새누리당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계속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농약급식 씌우는 거야. 계속 이제 되풀이하는 것이고. 근데 문용린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농약급식이 기본이고 가끔 농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용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워. 예전에도 만두, 쓰레기 만두 뭐 이런 표현을 기자들이 해가지고 그 무말랭이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 시커멓고 쓰레기 갖고. 그러니까 쓰레기 만두, 그게 쓰레기 만두가 아닌데 만두 장사들이 다 망했었잖아.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엄청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역시 우띠리는 생태 쪽에 관심이 많고 생태 쪽에 굉장히 연구하는, 그래서 생태찌개를 좋아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미안해요. 그래요. 제가 후쿠시마 이후로 생태 안 먹은 지 2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정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아. 사실 농약급식이라는 게 누나 얘기했지만 말만 들으면 얼마나 자극적이야. 얼마나 효과 있을까? 그가 지금 우리 용띠리가 현대인들이 이거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정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선택이.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공세가.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용띠리 말한 대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는 만들어낼 텐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에서 막 던진다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하나만 맞아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러다 걸리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렇게 지지율도 이렇게 지켜왔고 또 공약들도 이제 뭐 몇 년간의 이제 시장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 공약 또 안전 공약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잘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몽즙까지 이제 뿌려가면서 추격을 해봤으나 도저히 이제 역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집어 던지는 네거티브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지금 기존의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서울은 그렇고 경기도 쪽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낙곱살 애청자들이 띨띨이들한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경기지사 선거. 지금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하고 새정년의 김진표 후보 이 두 사람이 접전 중인데 김진표 후보 우리 낙곱살 1회에서 야당의 엑스맨이다, 뭐 모피하다. 우리 그동안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어요. 선거 앞두고 낙곱살 애청자들이 특히 이제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이 사전 투표할 때도 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장 열심히 문제 제기했던 선띠리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었잖아. 네. 이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저도 사실 이제 김진표 의원이 후보로 이제 확정되고 나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으로 오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건요. 결국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최선이 없으면 차선 또는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고르는 투표를 해야 최악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적어도 이번 선거 경우에는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고, 뭐 청와대 참모진들 비롯해서 계속 망발을 이렇게 일삼고, 그런 정부를 심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수도권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뭐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일정하게 이제 그 승세를 굳혀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뭐 인천이나 경기는 상당히 이제 박빙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후보가 어쨌거나 선거에 이긴다면 지금 현 정부의 그 폭주를 막을 수 있고 현 정부의 강력한 분노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는 저는 김진표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이고요. 뭐 그냥 제 생각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렇다고 뭐 기본적인 제 소신이나 이 생각은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뭐 김진표 후보는 언제든 비판할 수 있는데 선거는 이번에 한번 딱 주어지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누나가 사는 용인 쪽에는 뭐 시장님도 엄청나게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게 많이 나오고 이번에 엄청나게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래서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찍어야 되나? 뭐 용인 시장에 내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유.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왜 이름이 용띠리라? 용인은 용민 해가지고. 그래도 저질이라고 안 뽑아줄 텐데. 막말 용띠리라고. 부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부산 쪽은 그동안 쭉 여당의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심상치 않아요.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 또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접전. 오늘 통합진보당의 고창권 후보가 사퇴를 했고, 그죠? 며칠 전에 며칠 전인가? 예. 사퇴를 했고, 특히 이제 오거돈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비상이 걸려서 구호 자체를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읍소 작전으로 박근혜를 지켜달라 뭐 이런, 그러면서 그 플래카드에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얼굴을 완전히 클로즈업하고 박근혜를 지켜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맞아 뉴스에서 봤어요.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인 줄 알았어요. 박근혜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플래카드에 자기 얼굴 넣어야지. 근데 서병수 후보더라고. 근데 왜 부산이 이렇게 막 혼전 양상으로 바뀐 거야? 이미 그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징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김정길 민주당 후보가 45% 득표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세월호 다음에 안전 사건으로 가장 많이 지금 얘기하는 게 원전이잖아요. 아하. 근데 원전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게 고리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누리당 쪽 사람도 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가 공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세우겠다 그러는데 누가 진짜 세울 수 있는 거냐 그런 게 조금 이슈가 더 돼서 원래 있었던 그런 지형에다가 누가 그런 고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원전 문제가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밀양의 송전탑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판국에 이거 원자력을 세워? 근데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그 사이트의 특징만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특징이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규모로 바로 생기는 거니까. 아, 우리 일본에서 봤잖아요. 체르노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경남, 울산, 그다음 부산 이런 데는 세월호 이후에 다음 안전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 실제로 보니까 일반 시민들 내에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리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사를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원자력이 한번 다른 데는 우린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큰일 나는 거지. 아니 그 고리는 수명이 끝났는데 연장하는 거잖아. 고리에서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 같은 아니, 사고가 그러니까 발생하면은 말이야. 어디까지 못 살냐면은 대전까지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경상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저 선대인 형님의 경산 과수원 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초토화 되는 거야 초토화. 왜 또 제 부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 과수원밭 아들이잖아. 어떻게 우리 선띠리는 어떻게 봐 부산 판세? 박빙이고요. 박빙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는 양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영띠리 이야기했지만 새누리당이 도와주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밀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앞세워서. 예, 박근혜의 눈물이 아닌 박근혜의 안액을 내세워서 예. 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전력이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지율 흔들릴 때는 잘못했습니다. 읍소. 예, 도와주세요. 읍소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자기네들이 이기거나 상당히 선전을 해요. 그럼 언제 받냐 이거죠. 그리고 국민들 의사를 계속 이제 짓밟는 행태가 이제 대뿔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속았으면 좋겠는데 이 막판에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그렇게 읍소 전략을 펴면서 특히 5, 60대 이상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사실 또 많이 먹힐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사실 조금 씁쓸합니다.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야당 승리로 끝난다면 부산에 무슨 변화가 오는 거지? 웃디리가 무소속 그래, 용띠리. 오거돈 후보의 승리로 끝난다. 이거는 오거돈 후보의 승리라기보단 새누리당의 패배로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패한다는 거는 사실 그 통일민주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하던 1991년 이후에 부산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중요한 데구나 부산이. 예, 20년 아니 지자체 선거가 직선으로 바뀐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올해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닙니까? 최초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지금 PK 인사가 너무 편중돼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PK에 치중한 정권인데 이런 정권에서 세상에 그 부산시장이 반새누리당 후보가 된다. 이거는 레임덕의 시작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충격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오거돈 후보가 무소속으로 하면서요 내건 게 시민 연립 정부라는 걸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정부라는 얘기를 사실 말만 했지 그걸 실제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들이 공통으로 모여서 그 지자체를 운영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실험의 장 같은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또 그래서 지금 부산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새누리당이 가덕도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바람에 지금 대구에서 또 표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구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거면은 대구에서 가까운 밀양에다가 짓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부산에서는 부산시계 안에 있는 가덕도에다가 이걸 만들자. 그래서 지금 수년 전부터 대구와 부산 사이에서 밀양이냐 가덕도냐 놓고 이제 치열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 앞둔 시점에서 가덕도에서 회의를 연다? 가덕도 신공항 논의한다? 이건 뭐 부산표를 얻기 위한 것이긴 한데 그러면 대구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대구의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설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비난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지금 대구에 또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나와가지고 맹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대구의 권영진 후보도 정말 그야말로 먼 줄이 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구나. 하나 더해서 지금 막판에 지금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아니야? 예. 네. 사실 초반에는 좀 싱거운 싸움 아니냐 이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수 쪽에 3명, 진보 쪽에 1명 출마했었지. 네. 근데 지금 그 보수 쪽에 고승덕 후보하고 문용린 후보가 1, 2 선거전 벌이고 진보 쪽에 조희연 후보 많이 밀리는 분위기였었는데 막판에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가 우리 아빠 교육감 자격 없다. 네.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비판하고 나와서 이제 선거 막판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우리 캔디가 어떤 내용으로 아빠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 이전에 이 또 고승덕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누나의 죄가 커요. 네, 김미화. 김미화 아니었으면 고승덕이라는 왜 그랬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누님 손 들고 지가 다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아무 득이 없잖아. 하고 본인이 잘난 거라니까. 아니 진짜 누님의 입장은 뭐예요? 누님의 입장은? 그게 잘난 분이에요, 사실. 네. 고시 3관왕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누나가 처음에 SBS에서 이제 코미디 전망대 이후에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할 때 고승덕 변호사가 우리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네. 원래는 고승덕 선생의 친구를 소개를 해줬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친구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고 변호사가 할 수 없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인지도를 슬슬 얻기 시작한 거죠. 오랫동안 활동했지 누나랑은. 정말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양반의 어떤 뭐 개그감이나 이런 건 없어 보이는데 누님이 키워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뭐 개그감보다는 그 법정 이야기를 코미디로 꾸며서 예를 들어서 뭐 짬뽕을 먹다가 저 조기에서 진주가 나왔는데 그 진주는 주인이 과연 누구냐? 주인 거냐 아니면 먹던 손님 거냐? 뭐 이런 거를 재현해서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은 뭐 누구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 그런 변호사 역할로서 출연했었었지. 그 누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고승덕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각별한 또 우위를 또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어렸을 때 뭐 아기들도 봤고 뭐 그런 그러면 그 상황이라서 캔디 고도 아주 아기 때 한 번 정도 예. 봤었던. 지금 이제 많이 컸던데 보니까. 그 어머니 그 이제 고승덕 변호사 전처도 아시고. 그럼 같이 식사도 했었고. 예.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마음이 아프지. 이게 그 한겨레 신문에 캔디 고가 쓴 썼다기보다는 하여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하고 헤어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부인은 미더라도 아이들은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모르지. 아빠에 대한 그런 그 실망감 이런 게 상당히 컸다. 그렇게 보지. 저는 고승덕 후보가 예전에 쓴 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남들 다 데모하러 간다고 막 그럴 때 아무도 경쟁자 없이 도서관에서 틀어박혀서 고시 공부에 몰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저는 꼭 뭐 그 시절에 데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인드가 있을까? 공익 마인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고승덕 후보가 그동안 쭉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기여한 일은 없어요, 사실. 그냥 주식 투자, 변호사인데 주식 투자했다고 또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하면서 되게 이제 뭐 지명도 얻었고, 또 제가 2009년 10월 무렵에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뭐 그때 뭐 신문사의 재테크 팀장이라는 양반하고 어떻게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남 재건축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창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제 부양책을 써서 집값이 이제 2008년에 떨어졌다가 다시 막 올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는 게 지금 맞지 않다. 지금 사면 뭐 피박 쓴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며칠 전에 고승덕 씨한테 전화했더니 고승덕 씨는 이거 지금 뭐 한 2채라도 사두면 막 돈 엄청 번다. 지금 막 꼭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의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걸 뭐 공직자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계속 뭐 돈을 어떻게 벌까 이 국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게 새누리당 공직자 마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본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온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재테크 어떻게 할 건지, 뭐 투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가르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연 선생이랑 굉장히 친해요.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선거 때 보니까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고 누구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인지도 얻으려고 난리잖아. 나쁜 거라도 뉴스에 나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인지도 때문에 제가 이 서울 노원과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인지도가 무조건 인지도 높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떨어진 경우요. 네. 아니에요. 근데 용띠일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선거운동을 며칠 더 했으면은 될 수도 있었어요. 야, 너도 그렇게 논란이 일었을 때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어쩌면 모르지. 아니 그까지 사퇴는 안 했죠. 너 안 냈는데 떨어진 거니? 그렇지. 난 네가 사퇴한 줄 알았어요. 아니 내 고승덕이 했던 거 다 했어. 눈물도 흘렸지.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자회견도 했어. 눈물의 기자회견도 하고. 아니 그리고 사퇴 거부한다고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까지 와서 안수기도 받고 막 할 거 다 했어. 안 한 게 없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사주설을 퍼뜨리진 않았어? 아이 그렇게까지는 유치한 짓은 안 했어. 최소한. 그때 니네 애기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지. 지금 난 지금 애들이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해서 아빠 이름 쳤을 때 이게 뭐 온갖 흉한 말이 나올까봐 나 이게 너무 걱정이 돼 진짜. 잊혀질 권리 구글에 신청해. 그걸 신청하면 잊혀져 주는 거야? 이제 EU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 딸은 자기 아빠를 막 디스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희연 후보 아들은 아고라에 써서 인지도 낮은 우리 아버지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이분이 정말 교육자시다. 이런 이제 정말 존경의 그 존경의 글을 썼는데, 이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자식들의 대비되는 행동,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 이 서로 다른 아버지한테서 자랐는데도 굉장히 참 잘 자랐다. 하긴 캔디고는 그 아버지 밑에서 안 자라서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승덕 후보께서는 앞으로 이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관심 안 갖고 완전히 교육을 안 해도 1등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서울 교육을 열겠다. 나 봐라. 전혀 손을 안 댔더니. 근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 어쨌든 문용린이 뭘 하겠다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뭔지 알겠고, 조희연 선생이 뭐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알겠는데, 이 고승덕 후보는 사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감 교육 뭐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공감 교육.
그래서 이게 너무 인지도만으로 선거가 가는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기 진짜 쉬웠어요. 인지도가 우리 이주일 선배님만 해도 웃기다가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냉철해져서 연예인들이 인지도만 가지고 국회의원 하기는 어렵다. 강구자 선배님도 했었고 최불암 선생도 했었고 이순재 선생도 국회의원 하시고 다 했잖아요. 이순재입니다. 아 그래 오랜만에 선배님 나오시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고, 네. 당선됐습니다. 네. 이덕화 선배님은 또 나왔다가 떨어지고. 아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화 인사드려요. 그래요. 예. 저렇게 덕화 인사하는데 떨어지셨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은 냉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앵커들은 다 그 청와대 그래. 대변인까지 그래 결과도만요. 앵커들 봐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거에 좀 끌리는 고승덕 변호사도 고시 삼관왕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키우면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그게 이제 그 인지도로 해서 아주 1등으로 얼마 전까지 갔었잖아. 고승덕 변호사 지지율이. 근데 그런 환상을 좀 벗어야죠. 그 환상 벗어야 되는데. 아니 고시상관왕 한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 되면은 자기 아들 딸들이 다 고시상관왕이 될 수 있나?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런 심리는 우리 우띠리가 너무 잘할 것 같아. 얘가 평상시에 자기 80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뭐 자화자찬하고 어떻게 이런 심리가 뭐야? 그러니까 근데 유럽하고 좀 차이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국회의원이나 아니 무슨 교육감이나 이런 선거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조그만 동네 마을에서 거기 기초의원 같은 걸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윗단위 뭐 면석이나 시장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단련을 되고 중앙 정치로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기초에서 뭔가 하는 그 단계 없이 유명해지면 바로 위로 내려오죠. 그렇지.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공부 천재를 교육감으로 뽑으면 이제 천재라고 치면 우리 고 변호사께서 그러면 자녀들도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될 리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고시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고시라는 게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건너온 건데 일본도 사실 고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거든요.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는 그 진짜 시대착오적인 제도예요. 우리 남아있는 게 고시래 이리 산에 가면 우리는 미안해요. 뭐라는 거야 눈이. 어쩌라고 나보고. 비도 오고 사람도 없는데 지금 소금 뿌려야지. 누님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 그래.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카페 주인으로서. 어떻게 웃겨보려고 어떻게든. 그런데 이런 거죠. 저는 일단 고시를 삼관왕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정신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사람 경력을 잘 보면 고시 삼관왕에다가 자 고시 삼관왕 이야기부터 하십시다. 고시 삼관왕인데요. 아니 자기가 결국 변호사 기업을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하러 행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회계사인가? 그걸 거예요. 근데 물론 과목이 비슷비슷하고 하니까 하나 공부해 놓으면 그 다음 시험을 사실 붙기 쉽거든요. 고시 삼관왕이라고 해서 사실 뭐 대단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또 뭐 고시 통과할 정도로 그런 시험 보는 능력에서는 뛰어난지 모르겠으나 뭐 그냥 고시 된 사람들은 다른 시험 봐도 사실은 한두 해 더 공부하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보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는 게 예를 들어 변호사다, 검사다 또는 뭐 행정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고시를 봐서 그게 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악착같이 사회계를 패스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험 중독증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게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외국에 다른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년 정도의 그냥 단기 법률 대학원 과정 비슷한 게 LLM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고승덕은 이것도 하버드하고 콜롬비아인가? 여기서 두 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타이틀을 자기가 뭐 이걸 따겠다 이런 마인드가 그게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한테 뭐 지상의 가제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타이틀에 집착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프랑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으면요 그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이거 자체로 타이틀이 되는 사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바마도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고 변호사가 됐지만 그거 자체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시카고에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뭐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 공직자로서 이렇게 이 흔히 말하는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췄다라고 이게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가정이 전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히려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욕을 먹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고 막 이런 희한한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잖아. 어찌됐건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오늘 코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얘기하고 있고 사실 워낙 큰 이슈도 많고 아무래도 대표 선수급 선거전이 눈에 잘 띄는 법이기는 한데 오늘 좀 마무리 즈음에서 우리 띨띨이들이 뭐 주목할 만한 후보? 한번 누구를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역사를 기록할지 모르겠는데요. 녹색당이 처음으로 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녹색당.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녹색당 아직 몰라요. 서영원 과천시장 시위회에 계속 있다가 이번에 시장으로 나왔는데 4파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도 후보가 있고 저쪽에도 두 분이 또 나와서 경합 중이고 4파전이래요. 그런데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녹색당이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성과를 보이면서 전국 정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최초의 상황이라서 과천 같은 경우에 녹색당 서영원 후보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과천 쪽. 자 그럼 우리 선띠리는 주목할 만한 후보.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소개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잘 아시죠? 그 단체에서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 사람들 가운데 좀 그 복지의 마인드가 있고 이걸 훌륭하게 이제 공약을 이행할 만한 사람들 전국적으로 98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별로 뭐 광주 30명, 또 제주 4명, 그 다음에 경기에서 25명,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해당 지역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 그냥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경기 쪽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고 여기 카페 호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용인시장 경우에는 그 새정년에 양혜경 후보 이분이 이제 시민단체 추대로 나왔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제 이 추천 후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재단에서도 이렇게 희망 후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도 사실 좀 굉장히 바른 길을 많이 걸어오셨는데 인지도가 좀 약해서 고전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이지? 네네,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좀 나가면 적어도 부패와는 이렇게 절연하고 용인시를 조금 더 이 생활 자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 인기를 얻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우석훈 박사님이 우띠리 형님이 좀 전에 이야기하신 과천의 서영원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후보로 주목할 만하다. 네네, 이렇게 선정이 되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 또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런 분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명단을 좀 참고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용띠리는? 예. 뭐 다 좋은 분들만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천 남구 4선거구에 입후보한 김금용 후보, 이분 같은 경우 2001년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2007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전과가 이렇게 있는 분이 버젓이 나오셨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주목해야 될 분이 전과 누구냐면은. 있는 후보들 참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오세홍 새누리당 서울 중구의원 후보 같은 경우. 오세훈? 오세홍. 예. 특수절도, 절도, 또 특수절도, 또 특수절도, 또 특수절도. 그 이 양반이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인가 봤더니, 중구의회 의장까지 지냈어요, 이 양반이. 그러더니 이 공범을 맨 뒤에 보니까 이 양반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로 공범물이 끝나. 이 불초소생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 돌을 맞고 죽을 각오로 과거를 떨쳐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 말 그대로면은 옛날에 살았는데 이제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권장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한번 좀 기회를 줘봐. 아니 그 기회 없으면 당신도 기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게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막말도 아니었어. 막말이 더 나빠. 아니 무슨 행동을 하는 내가 절도를 해서 사기를 쳤어. 그리고 아니 특수 발언. 그죠, 특수 부위도 아니고 특수 막말. 특수 막말. 새누리당 송파구 의회 의원 후보 이해숙 후보, 이분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 그 다음에는 무면허 운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 세 분 아주 괄목할 만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이야기했지만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뉴타운 흑공약으로 대법원에서 8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가까스로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사실상 사실상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조전혁 의원 같은 경우도 정교조 명단을 불법 공개한 혐의로 사실은 그 최종 판결을 받았고요. 사실은 범법행위인데 이 양반들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 흑공약 내세웠는데 또 개발 공약 막 퍼지르고, 또 조전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불법 행위인데 그걸 자랑하고 다녀. 내가 정교조를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참 이분들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나는 꼽사리다 호미칠에 오늘은 말이야 길게 하지 말자. 코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투표 당일에 이거 듣다가 또 졸려서 깜빡 투표 시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졸려서 투표 시간 투표 시간 언제지? 6월 4일 언제부터 몇 오전 시부터?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잊지 마시고요. 요거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투표함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셔서 이런 분들 위해서 시민들이 투개표 과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우리 용띠리가 투개표 감시. 이미 그 정당 참관인이 이제 그 투개표 전 과정을 이렇게 관찰할 텐데,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문재인이 진 걸로 나왔잖아. 여기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야당 참관인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참관을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았어요. 야당 참관인을 참관해서 감시하는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민들이 투개표 감시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했고 이제 아마 감시를 하시게 될 텐데,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한 표가 발휘될 수 있게 우리 띨띨이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매번 투표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당부 한마디씩 우리 우띠리. 근데 투표를 해야 정책이 그쪽 집단한테 우호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는 또 상관없이 투표율 자체가 그쪽 집단의 복지, 후생, 행복,
모든 걸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꼭 투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띠리. 뭐 긴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투표권인 것 같지만 한때는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만큼 투표권은 소중한 거고요. 또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실망해서 기권하면 최악의 인물이 당신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민들이 이제 선거 참관할 수 있는 활동, 이걸 이제 이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KBS 수신료 거부하면서 TV 버리기 액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주도했던 친구가 방준영 씨라고 있는데요. 이 방준영 씨하고 저희 세대행동의 몇몇 멤버가 이제 같이 결합해서 선거 파티라는 걸 만들어서요. 선거날 직접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지금 그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fb.com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facebook.com 다음에 슬래시하고 선거 파티를 영어로 옮기면 vote party입니다. 그래서 vote party 이렇게 하시면 직접 이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기는 선거를 해놓고도 개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용띠리. 네. 투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투표를 했는데 혹시 결과가 뭐 조작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의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도리어 더 정치 혐오증을 부를 공산도 있다라는 우려 한번 좀 짚어보고요. 물론 감시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감시 열심히 하고요. 민주주의는 뭐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짐작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부정과 비리는요.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상 시스템 가능할까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하여간 열심히 투표하시고요. 지금의 판세 궁금하실 텐데 투표하는 쪽이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나는요, 요즘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필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2월 20일에 대한변호사협회 초청 강연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당선됐죠? 네. 요게 이제 김무성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번 선거에서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할지 우리 김무성 의원께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 나는 이미 투표했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주위에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일입니다. 6월 4일. 꼭 투표하라고 열심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6월 4일 수요일 내일입니다. 내 하나의 작은 표가 큰 기적을 만든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썩지 마. 투표는 잊지 마. 와.